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찾은 게 저였습니다. 미혜야, 집 나가던 날 딸 아니다 라고 하시던 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고 저는 유모차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남편은 제 뒤에서 말없이 숨만 골랐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 집안 두 개가 한 번에 뒤집히는 시작일 줄은요.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쥐어준 작고 낡은 상자 하나가 있을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 부모님이 날 미워한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딱 종이 넘기는 소리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단 몇 장의 신문 스크랩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25이었고 아이는 갓 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쯤 되었고 아직도 친정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서두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현실적인 계산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집은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는 집이었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공기가 얼어붙었고 한 번 싸우면 아버지가 한 달씩 집을 비우는 것도 흔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집이 따뜻하지 않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전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만드는 가정은 절대 이렇게 안 살겠다고요. 대학 2학년 때 친구들이 칼국수집 가자고 했습니다. 20년 전통이라는 말에 그냥 따라갔던 곳이에요. 서빙하는 남학생을 보는 순간 멍했습니다.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잘생겼다기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칼국수 맛은 기억도 안 납니다. 며칠 뒤엔 영어학원 복도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고 그가 말을 걸자 커피에 사례가 걸려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수건을 건네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손수건 돌려주러 갔다가 저녁을 먹었고 심야 영화까지 이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으면 편한 사이였거든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이 가능한 그런 관계였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집안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비렁뱅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고 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내년엔 유학 가라며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 했습니다. 저는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헤어지게 될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매일 저를 불러 설득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거려. 그날 밤 남편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을 거스르고도 날 만날 자신 있어. 남편은 돈 얘기가 아니라며 딱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울게 하는 일은 만들지 않을게. 내 인생의 여자는 너 하나야. 저는 그 말이 제가 원하던 가정의 느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오늘부로 딸 아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로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았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제 인생이 남의 손에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시댁은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어서 와라, 힘들었지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공부가 우선이라며 집안일을 막았고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살라 고만 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말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졸업하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새벽에 아이를 등에 업고 공부하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과외로 벌었고 시부모님은 아이를 봐주셨어요. 힘들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친정에 연락을 못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질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친정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외할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라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혜야, 아버지가 안 좋은 선택을 했어. 지금 중환자실이야.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차를 몰았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달려간 병원에서 본 어머니는 귀부인처럼 반짝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푹 꺼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회사가 망했고 기술이 빠져나갔고 자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경쟁사의 배신이 있었고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웠던 사람인데도 쓰러진 모습은 견딜 수가 없더군요. 며칠을 병원에 붙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죄스러웠어요. 친정과 시댁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다독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렴. 열어보면 다 알게 된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기사에는 밸브 회사 회장이 전통 도자기 명장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 제 친할아버지 이름이었고 그 도자기 명장이 남편 할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칼국수집이라며 무시당했던 그 집안이 사실은 예술과 명예를 가진 집안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집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시할아버지는 모조품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작품을 창고에 봉인했다고 했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상에 내놓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기셨다고요. 억울하게 위작 의혹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됐고 그 충격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위조 일당이 검거됐고 진품 판정 기준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작품들을 제값에 내놓을 수 있는 때가 왔다고 했어요.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컬렉터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위조 일당이 검거되면서 진품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됐고 시할아버지 작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감정을 요청해왔고 경매사들도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그 수익은 사돈댁 자금으로 써주세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귀한 유산일 텐데 왜 친정에 주시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때 처음 알았던 듯 눈빛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우리 집안이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셨어. 그때 그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시아버님은 작품 활동 자체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지켜온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기도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내 결혼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려. 그 뒤부터 남편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이 들리던 때였고 그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기술 유출 정황을 파고들고 선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료를 모았습니다. 상대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고 밤낮 없이 서류와 씨름했어요. 저는 새벽까지 불 켜진 서재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시할아버지 작품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작품 수가 많았고 진품 판정이 확실해진 타이밍이라 열기가 컸다고 했어요.
첫 경매가 열린 날, 낙찰가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규모였거든요. 결국 그 돈으로 친정회사 자금난을 막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킬 기회를 얻었어요. 소송도 길었지만 남편의 집요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 회사의 부정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 손을 꽉 잡고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혜야,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반대가 두고두고 후회됐다고 했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사과를 못했는데 누워있는 동안 끝없이 생각했다고요. 시댁이 베푼 호의도 다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맞았구나. 아버지가 틀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주 앉아 인사하는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날이 진짜 첫 상견례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말로 가족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아이까지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라고 인사하자 아버지가 웃었고 그 웃음이 저는 그렇게 낯설고 또 눈물 났습니다. 그 후 저희는 결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시할아버지 작품을 전부 처분하지 않기로요. 절반은 전시장으로 남기고 그 수익을 젊은 예술가 지원 기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가마터를 개조해 전시장을 만들자고 가족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친정 아버지도 종종 들르셨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니 하며 감탄하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픈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술 전공 학생들, 컬렉터들, 언론사 사람들까지 북적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친할아버지 동상도 세워졌어요. 후원과 은혜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과 시댁이 함께 작품 앞에 서 있는 풍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인연을 내가 끊을 뻔했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갚을 길이 생겨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이라고 했고 저는 그저 울컥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내가 선택한 결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가 대신 증명해준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낡은 상자를 떠올립니다. 똑같은 종이 몇 장인데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오해와 자존심과 상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화해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살아요.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밥을 먹고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돕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친정에 가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기도 해요.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친정에 갈 때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시댁도 여전히 소박하지만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집이에요. 그게 제가 그렇게 원하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집을 나갈지 말지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부모님의 반대와 내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지키고 싶은 건 체면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숨쉬는 마음인가요?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 가진 것만 보고 결론 내리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